이 금리차가 뒤집어진 게 꽤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강달러 레벨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내 포트폴리오에 10%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제일 불안한 얘기도 있던데 네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도 공감하는 건 특히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이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보면은 환율 뛴 게 우리나라 많이 뛴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요즘 보면은 엔화도 원화 대비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가 보죠. 지난 15년 정도 시계열을 봐서 2010년도 1월 1일로 갈게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1170원 정도 했어요. 야, 그럼 지금 1450원이니까 엄청 올랐네. 15년이에요. 그러면은 15년 동안은 25% 올랐나요? 예, 그 정도 올랐죠. 저도 정확한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2010년 1월 1일 날 엔화가요 1달러에 90엔 했어요. 지금 150엔이거든요. 몇 프로 올랐을까요? 거의 70% 올랐죠. 그럼 우리는 20% 올랐는데 엔화는 70% 올랐죠. 네. 환율이. 네. 그럼 우리는 20% 약한데 달러 대비, 엔화는 70% 약하잖아요. 달러 대비.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화가 엔화 대비 강했다는 얘기죠. 그럼 잠깐만 볼게요. 이 보시면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터키 리라라는 통화입니다. 2010년 1월 1일 날 800원 정도 했어요. 확 내려와 있죠. 와, 원화가 엄청 센 거죠. 이게 브라질 헤아랍니다. 이때 700원 가까이 했는데 확 내려와 있죠. 지금 한 250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원화가 센 거죠. 이런 통화보단. 여기 이제- 터키랑 브라질이요? 네, 그렇죠. 여행 가기 좋은 건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근데 뭐 이제 여행 생각하시는 좀 힘드실 수는 있죠. 이제 워낙 머니까요. 아. 예, 제가 알기에 25시간 간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이런 통화보다 강한 거죠. 신흥국 통화보다. 그럼 이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신흥국보다 우리 레벨이 있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엔이에요. 네. 원엔 환율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 3월에 지진 이후에 엔화가 엄청 셌거든요. 1,550원이었어요. 100엔당. 이게 1엔당 15.5원이라는 얘기니까 100엔당 1,550원이었어요. 어떻죠? 와 하면서 지금 950원이죠. 네. 이때 슈퍼행고였어요. 그러면 엔화가 지금 원화 대비 엄청 약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리라나 지난 15년을 보면은 리라나 헤알이나 엔화보다 원화가 세죠. 아, 그럼 이렇게 좀 몇 개만 픽해서 하지 말고 선진국 통화랑 비교해봐. 네. 그게 이제 밑에 차트입니다. 이게 주요국 환율 비교예요. 네. 우상향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 통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뛰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으로 따진 건데 2010년 1월 1일을 100으로 놨어요. 100으로 놓은 다음에 원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 호주 달러, 파운드를 갖다가 비교해봤어요. 네. 얼마나 떠 있나? 떠 있을수록 약한 거죠. 누가 제일 많이 떠 있을까요? 네, 요겁니다. 가장 약하죠. 그 다음은 파란색, 초록색이면은 파운드나 호주 달러나 유로나 요쯤에 와 있죠. 빨간색 선이 원화예요. 원화가 제일 약한가요? 그러진 않죠. 15년을 보면은 원화가 한 20 몇 프로 올랐고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해요. 네.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더 안 움직였던 나라가 중국 위안화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위안화는요, 관리변동 환율제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데 약간 당국에서 환율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원화가 유독 약하다라는 말이 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대신에 단기로 요럴 때 따라온 속도,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나라 통화가 요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많이 안 내려오고 되려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런 걸 보면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우리만 되게 불안해요 라는 얘기는요 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화가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저도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외환시장의 안정, 환율의 안정을 굉장히 네.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에는 환율이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율이 얼마야 그러면 1달러에 1,160원, 70원 이게 되게 편하네요. 익숙한 거죠. 네. 왜냐하면 10년간 그 환율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도 환율 불안하다고 했거든요. 진짜 위기 아니면 1,200원 넘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1,200원 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1,3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고요. 작년에 1,400원 넘으면 위험하다. 지금 이제 1,5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환율이 지금 1,300원까지 내려가면 네. 달러가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이제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환율의 상단이 살살살살 열리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이유가 뭔지 한번 잠깐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 이 차트가 아마 오늘 설명해 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10년 금리하고 한국 10년 금리거든요. 빨간색 선이 한국 10년 금리고요.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작가님, 상식적으로 한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미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한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그랬거든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아요. 그렇죠? 원래 한국 금리가 높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뒤집어진 적도 있었지만 한국 금리가 높았던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높아요.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뒤집어지면 높은 금리로 자금이 다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빠지는 걸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쓰기 때문에 환율이 그 충격을 흡수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이라고 해볼게요. 요날 들어와 봐요. 요날 한국의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그 원화로 우리나라 국채를 샀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받아요. 높은 금리를. 근데 이때는요 환율이 얼마였냐면 1,080원 했어요. 그럼 저는 1,080원에 팔고 예금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예금을. 근데 와 4년이 지났더니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는 약해요. 네. 그럼 나가야겠죠.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1,450원 달래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080원에 판 걸 1,450원에 살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30% 깨졌는데 그러니까. 금리 1.7%더 준다고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외국인이면 좀 환율 좀 내려오면 갈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변동 환율은요.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해요. 그럼 자본 유출을 조금 억제할 수가 있어요. 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네. 억제할 수가 있어요. 약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금리를 미국 금리하고 붙여가야 돼요. 최대한 금리 차를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죠. 비슷하게 같이 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다 끊고 검은 점선. 뭔가 좀 분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게 작년도 11월입니다. 트럼프 당선.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다음 그래프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둘의 그래프 차이를 그냥 뺀 거예요.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나시죠? 끝에 보시면. 네. 이 둘이 분기가 일어나니까 얘를 이 금리차를 환율하고 대볼게요. 어때요? 비슷하게 가죠. 최근에는 미국하고 다른 국가의 10년 금리차를 되게 많이 따라요. 환율 레벨이. 자, 그럼 이제 일단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면 이게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금리가 높아도 버티거든요. 버티죠. 근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 따라가서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실물 경기가 박살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내수 경제 소비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근데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안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죠.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싫어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환율은 안정됐으면 좋겠죠. 근데 금리는 내려갔으면 좋겠죠. 내수 경기는 부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소비 내수 경기는요. 국어예요. 국어 과목. 환율의 안정은 수학이에요.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입시에 국어가 중요합니까? 수학이 중요합니까? 수학 아닌가요? 작가님이나 잘 모르지만 아마 입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 비등비등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수학은 그래도 양호한데 국어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긴축의 캐파로 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내수 경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년 내내 소비 지표가 꺾이고 있어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최악이에요. 그럼 국어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어 좀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어를 올려야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수학 공부해야 돼서 국어를 못 하겠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학 잠깐 내려놓고 국어로 붙어. 그 얘기는 환율의 안정을 약간 내려놓더라도 네. 비중을 내수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약간 올라가는 걸 용인하더라도 내수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은 경기가 양호하니까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추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까지는 환율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내려가고. 그럼 환율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수 경기의 부양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수 경기에 힘을 쏟는 순간, 국어에 힘을 쏟는 순간 수학 성적은 조금씩 빠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환율의 상승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물론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겁니다. 애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혼낸 거죠. 야, 어떻게 50점이냐? 라떼는 말이야. 눈 감고 찍어도 80점 나왔어! 하면서 막 갈구는 거죠. 근데 이제 애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학년 평균이 20점이랍니다. 수학 평균이. 잘한 건데? 그렇죠. 잘했죠. 아빠 때는 학년 평균이 80점이었거든요.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평균 80점일 때 80점보다 20점일 때 50점이 훨씬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죠. 그러면 혼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혼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려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경쟁하는 그 친구 걔는 몇 점이야? 48점이요. 불수능인 거예요.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인 거예요. 불수능이니까
그 정도 점수도 땡큐인 거죠. 그렇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원화만 약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통화가요. 달러가 너무 세서 전 세계 통화가 약해요. 그럼 전 세계 통화가 다 약한데 우리나라가 환율을 혼자 안정적으로 유지하잖아요. 그럼 애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 생각하면서 너 최소 80점은 나와야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유로를 보시잖아요. 환율이 트럼프 당선됐을 때 1380원이었거든요. 당선되자마자 1450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원화가 엄청 약해진 거죠. 큰일 났어. 시험 망했어. 근데 유로 대비 원화 있잖아요. 그때 유로가 1505원이었는데 네. 지금 1510원입니다. 그럼 유로 대비로는 많이 안 망했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애도 망했지만 유로도 망했어.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외환위기 당시에는요. 원화만 박살이 나서 환율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박살났다. 그래서 불수능이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물수능인데 혼자 망친 거고요. 지금은 불수능인 거죠. 그러면 지금 1,400원의 환율이라는 걸 우리가 물론 저도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네. 그래도 그때 외환위기 때의 1,400하고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10월 26일 날, 24일 날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죠. 당국에서도.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50점은 아빠 때의 50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건 이창용 총재 코멘트예요. 하는 총재. 달러 강세가 신흥국 통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다행이다. 특정 국가 통화가 약세로 지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그들의 경제적 약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국가만 약한 게 아니라 모두 시험 망쳤다는 얘기죠. 모두 망쳤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 달러 강세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다 못 봤다는 얘기죠. 불수능이라서. 불수능이었다. 그래서 우리 50점 나왔지만 다행이다. 왜? 다 못 봐서. 다행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읽어드리면 하는 총재 코멘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7년에는요. 원화가 하락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됐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대외 순채무국이었어요. 그럼 달러 부채가 많은 거거든요. 이 달러 빚이 많으면 달러 값이 뛰었을 때 갚아야 될 돈이 커지죠. 그렇죠. 부채가 많으니까 달러 빚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채권자예요. 우리가 채권국이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채권 있죠.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 그게 환율이 뛰면서 수익이 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밑에는 예전에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부채를 갚아야 해서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환율이 뛰면 절하된다는 얘기는 원화가 절하되면 점심도 더 좋은 것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프레임으로 불안하게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라보면 결국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차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차가 뒤집어진 게 꽤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환율의 전체적인 레벨, 강달러 레벨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강달러 레벨이 유지되는 게 이게 망조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냐,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번 더 그러면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인하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환율 상승을 생각하지만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요, 선진국하고 달리 금리 인상 인하를 할 때 단순히 물가하고 성장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물가하고 성장만 보면 우리는 금리를 언제든지 낮출 수 있어요. 근데 뭘 같이 봐야 되냐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는 전반적으로 강한 게 맞지만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이 살짝 숨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요 타이밍에 딱 이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고 물론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다시 뛰긴 했지만 네. 기준금리 인하 직후에는요. 1,431원이었던 환율이 1,432원? 그렇게 크게 변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걸 좀 보냐면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면서 국어도 올려야겠죠. 근데 너무 무리수가 되잖아요. 그럼 수학 점수가 살짝 하락하더라도 국어가 개선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니까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율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달러의 강세, 환율의 상승.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좀 더 오래 갈 말씀드립니다.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원래 작년에 1,400 한번 60원, 70원 막 할 때 네네. 야 이거 1,500원 뚫을 수 있다고 걱정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막 좀 그 이후로 1,410원 뭐 20원 갔다 지금 다시 1,460원인데 환율이 상당히 더 열릴 수도 있나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죠. 1,200원만 넘어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만약 오늘 네. 원달러가 1,200원이잖아요. 1,200원에 막혀 있으면 안정이 돼 있으면
엔화가 한 750원 해요. 그리고 유로가 한 1230원 뭐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환율이 원화가 센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다 달러 대비 약한데 우리는 달러하고 붙어 있으면. 그럼 원화가 강한 거죠. 그러면 내수도 힘든데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1200원에 맞고 있는 게 맞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500원이 되면 큰일 납니까? 만약에 유로나 엔이나 위안이나 다 약하다면 우리도 그 레벨에 또 맞춰 가겠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잠깐만 하나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그걸 감안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장기 추이,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1990년도부터 그린 차트예요. 1990년도부터 차트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위기 때마다 달러가 뛰죠. 이게 외환위기고요. 이게 금융위기고 이게 레고랜드 사태예요. 그죠? 자, 근데 잠깐 볼게요. 제가 2004년부터 마켓 봤거든요. 그때 환율이 1,05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환율이 확 내리찍어가지고 900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때 900원이 2007년 10월이었거든요. 이때는 다들 환율이요 700원 간다고 했어요. 달러의 시대는 갔다 위안화의 시대다. 이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달러가 탁 튀었죠. 네.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요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요 네. 세 자리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루도 없습니다. 1000에서 1200원 사이를 장기 횡보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000에서 1200원을 장기 횡보하니까 1160원, 70원 환율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죠. 그러면 2000년대에는 900원이 바닥이었고 네. 2010년대에는 1000원이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보다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이런 로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 보세요.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요. 중국 수출로 엄청난 달러를 벌었습니다. 무역 흑자가 엄청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 구름이 이렇게 커요. 엄청난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많은 달러 유입이 이 달러원 환율을 갖다 눌러주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와, 이걸로 눌러요. 올라오는 걸. 그래서 튀면 누르고, 튀면 누르고, 튀면 누르고, 전체적으로 눌리는 느낌이잖아요. 차트가. 근데 잠깐만 볼게요. 이 중국 무역 흑자가 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한국은행 자료예요. 네. 이게 작년도 9월인가 나왔는데 너무 자료가 좋아요. 한번 보시죠. 읽어볼게요. 이게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을 보여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은 생산인데 중국에 수출하려고 생산한 거래요. 그럼 생산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중국 수출이 잘 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산업별로 그려놨어요. 섬유, 의복, 철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거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0을 기준으로 해요. 섬유, 의복의 경우에 0에 들어오는 숫자 있죠. 가장 좋았을 때를 0으로 놔요. 1996년이 가장 좋았거든요. 와, 안 좋은데요? 네,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죠. 네. 철강은 2004년이 제일 좋았죠. 석유정제는 2011년, 네. 화학은 04년, 네. 자동차는 05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한테 우리는 고부가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T 쪽에서 많이 앞서 있다. 실제로 2014년이고요, 요게 2017년, 18년이에요. 네. 여전히 100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음영은 제가 표시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확 꺾여 내려오죠. 다른 것보다 좀 가팔라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게 먹거리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 안 좋은데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10년을 놔두면 중국 수출이 옛날만큼 좋아질까요? 그 질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봐서는 추세로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죠. 다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먼 장기로 봤을 땐 기노업으로 봤을 땐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겠죠. 네. 그럼 미국 수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딱 스위칭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온 거죠. 너 무역 흑자 많이 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관세 이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10년을 보면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요즘 김 작가 TV에서도 아마 나오겠지만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럼 그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 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 그럼 우리나라에 지을 공장을 미국에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달러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들어온 건 없고 나가기만 하네. 들어오는 게 줄고 나가는 게 많으면 이 위에 떠있던 이 강력한 달러 구름이 누르는 구름이 사라지는데. 힘이 약해지겠죠. 네. 그럼 바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가긴 확률이 높다. 미국 성장이 우리나라 성장보다 강하죠. 그럼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게 장기화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역 흑자가 줄어들죠. 네. 그럼 미래에는 이 질문입니다.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설명 이렇게 드릴게요. 이것도 추세하고 뭔가요?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하고 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앞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최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오히려 미국 경기가 살짝 둔화가 되면은 오히려 그리고 미국도 달러 강세의 부담을 느끼니까 그럼 달러 약세 기조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냐. 그거는요 주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주기거든요. 이건 단기예요. 추세는요 우상향 추세죠. 추세는 장기를 말합니다. 긴 호흡에서는요 양국 간의 환율은 양국 간의 경쟁력의 갭을 반영해요. 아, 뭔가 말씀 듣고 이 그래프 보니까 슬픈데요? 좋은 뷰는 아니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미국의 기술 경쟁력, 미국의 생산성 이게 있으면 10년 후에 당장 올해는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이 둘이 붙을까요? 아니면 더 벌어질까요? 붙으면 좋은 거고요. 붙으면 환율이 추세가 밑으로 가요. 벌어지면 추세가 완만하게 위로 서겠죠.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벌어질 확률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혁신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니까. 이번에 하는 보고서, 하는 이제 금통위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올해 1.5를 찍고 그다음부터 내년부터는 5년간 잠재 성장률이 1.8로 내려올 것 같다고 해요. 지금 2.0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5년간은 성장률이 1.8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지금 2.0이거든요. 이거 웰스파고에서는 3%도 올릴 수 있대요. 그럼 어떤 국가는 매년 3%씩 복리로 성장하잖아요. 어떤 국가는 매년 1.8%씩 복리로 성장해요. 그러면 미국처럼 거대한 국가가 3%인 건 엄청난 거죠.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원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작아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건데. 과거에는요, 2000년대에는 환율이 눌릴 수 있었던 이유가 환율이 이렇게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됐던 이유가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하면서요, 수출의 성장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뷰 있잖아요. 이 뷰가 좋다 나쁘다의 얘기보다도 저는 이 뷰 개인적으로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뭔가 기술 혁신 같은 게 나타나서 킬러 아이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010년대 금융위기 직후에는요, 반도체 혁명이 일어났고 스마트폰 팔았고 자동차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추세를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요, 달러를 긴 호흡에서는 보유해야죠. 근데 아까 애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기에 베팅하시면 안 돼요. 주기에 잘못 베팅하면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이런 실수를 해요. 우리는 긴 호흡에서 추세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뭐 말도 안 되지만 가능성이 10% 정도 되겠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10%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이 추세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러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달러를 뭐 그렇죠. 내 현금으로 바꾸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 달러를 따로 투자하는 ETF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뭐 달러 가지게 되는 거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게 그렇죠. 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는요, 채권으로 담아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달러 현찰이 있는데 달러 현찰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러 예금 같은 데다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의 달러 채권에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이다, 채권이다, 아니면은 주식이다, 금이다. 이거는 다 비이클이에요. 비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담는 그릇인 거죠. 그렇죠. 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는 어느 상품에 담아야 되나요? 이거는요, 전부 다 달러 표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늘리자는 얘기, 그 하위에 어떤 자산을 가져갈까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각자의 니즈에 따라 가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변동성 높은 걸 싫어하면 주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거, 달러 채권 같은 걸 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달러를 갖다가 이런 데 말고 금에 담고 싶어. 그러면 달러를 사서 금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골드뱅킹? 뭐 요즘 보면 KRX에 금이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원화의 환율하고 그 금 가격을,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동시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개인의 성향, 두 번째는 세금, 요 두 가지 같이 바라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도 얘기해 주셔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엔 금에 주목하는가, 환율에 대전한 생각에 박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달러 엔은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네. 금은 또 왜 주목해야 돼요? 요 얘기는 해주세요.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금이 많이 올랐죠. 네네. 왜 많이 올랐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금은요,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책에도 담겨 있지만 제가 조만간 한번 다시 나와서 알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자세한 심층 인터뷰를 그때 할 테니까 30초 내로 짧게만 그러면. 예, 저는 마찬가지로 긴 호흡에서 금을 담는 거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하고 엔하고 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담고 있는 게 이 책인 거고요. 그 자산들 세 가지는 한번 우리가 관심 깊게 바라보는 게 긴 호흡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